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소설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은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왜 어렵냐 하면 현대소설에 대해서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작품의 줄거리와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현대소설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처음 보는 현대소설 작품이 나올 때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거나 또는 문제풀이에 두려움을 갖는 거죠.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수능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얼만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를, 그야말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현대소설 작품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보는 현대소설 작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아느냐, 이것을 측정하는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현대소설 작품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현대소설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현대소설이라는 작품, 문학작품의 갈래에 따라서 소설 작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우리들은 현대소설 문제를 수능에서 많이 접하는데 우리들은 수능에서 현대소설 첫 번째 문제가 뭐가 나오죠? 그렇죠. 예, 이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혹은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선택지는 다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대부분 서술상의 특성과 관계가 있죠. 자, 소설에서 왜 서술상의 특성을 맨 먼저 물어볼까요? 그리고 왜 인물의 성격과 심리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그리고 왜 사건과 갈등의 내용을 물어볼까요? 바로 소설이라는 갈래의 특성에서부터 비롯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들은 현대소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소설이라는 갈래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지만 수능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제됩니다. 따라서 소설이라는 갈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수능에서 출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그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소설이라는 갈래에서 제일 중요한 걸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설이라는 갈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알기 전에 먼저 소설이 속한 상위 갈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는 서정 갈래죠. 소설은 무슨 갈래죠? 그렇죠. 서사 갈래입니다. 자, 서사 문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서사문학이라는 것은 서사 갈래, 즉 서사문학이라는 것은 소설뿐만 아니라 설화, 그 다음에 판소리 사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알고 있던 가전체, 물론 가전체는 교술 장르이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 다 신소설, 이런 것들이 다 서사 갈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사문학의 특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서사문학이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서사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예, 서사하는 문학이죠. 서사한다는 게 뭐예요? 예, 사건을 서술한다는 겁니다. 자, 사건을 서술하려면 일단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서술의 주체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누구죠? 서술자죠. 서술자가, 자, 사건을 서술하는 겁니다. 근데 사건이라는 건 뭐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미 일어난 사건, 즉 과거의 사건이죠. 일어난 일을 독자에게 들려주는 형식의 문학. 이게 바로 서사문학입니다. 즉 서술자가 일어난 일을 독자에게 들려주는 형식의 문학, 이걸 서사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사문학에서 가장 핵심, 즉 서사문학의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갈래라고 할 수 있는 소설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뭡니까? 일어난 일,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설이든 수능에서 여러분들은 소설 작품을 봤을 때 그것이 잘 알고 있던 소설이든 잘 모르고 있던 소설이든 중요한 건 무엇을, 즉 일어난 일,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들은 소설 작품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사문학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특성은, 그리고 서사문학의 고유한 정체성은 바로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소설을 대할 때
사건을 중심으로 소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있죠.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철수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얼굴을 씻고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서 잠을 잔다. 이런 걸 사건으로 다루지 않죠. 물론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서처럼 아주 인물의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다루는 특이한 소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설은 뭐냐? 단순한 인물의 밋밋한 일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무언가 복잡하게 사건이 얽혔다가 해결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죠.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소설에서 사건은 단순히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매개로 전개된다? 그렇죠. 갈등을 매개로 해서 전개됩니다. 즉 소설에서 사건은 갈등이 발생했다가 해결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소설 사건 전개의 5가지 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죠.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바로 갈등이 발생했다가 해소되는 과정하고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소설에서 단순히 사건을 파악한다는 의미, 소설에서 사건을 파악할 때는 단순히 인물의 행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의 내용을 전개해야 됩니다. 소설에서 갈등을 파악한다는 것은 바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갈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갈등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제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운수 좋은 날 아시죠? 운수 좋은 날의 주제가 뭐예요? 그렇죠. 운수 좋은 날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자, 대답은 빨리 안 나오더라도 머릿속에 개인과 사회의 갈등 속에서 하층민들이 겪는 고통, 식민지 시대 하층민들이 겪는 불행한 삶, 이런 갈등, 이러한 주제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왜 금방 떠오를까요? 바로 갈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설가 구보시 일일의 주제가 뭐죠? 그러면 우리들은 잠시 망설이죠. 주제가 뭐였더라? 왜? 갈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소설에서 갈등을 파악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건의 핵심을 파악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건의 소설의 주제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1 올라오면서 현재까지 계속 소설을 접하면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하라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배워왔고 교육받아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소설에서 갈등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요거 알아둬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갈등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 갈등이라는 것이 뭐냐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뭐죠? 그렇죠. 갈등 우리들이 배웠어요. 다툼, 싸움, 그렇죠. 대립. 그래요. 갈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의지의 대립이라고 합니다. 의지의 대립.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것과 충돌하는 다른 것들과 부딪혀서 벌어지는 대립, 분규, 다툼. 우리는 이걸 갈등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우리들은 이 의지가 누구의 의지냐는 걸 이 의지가 누구의 의지냐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누구의 의지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사건과 갈등의 주체, 뭡니까? 인물이죠. 즉, 주인공, 인물의 의지가 바로 뭐야? 예, 인물의 의지가 외부의 것과 부딪혀서 벌어지는 다툼이 바로 갈등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소설에서 갈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파악해야 될까요? 인물, 즉 주인공을 파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습관적으로 봅니다. 어떤 거? 주인공이 누구냐? 그 다음에 주인공이 벌이는 갈등은 무엇이냐를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또 꼭 알아둬야 될 게 인물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인물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그렇죠. 그 인물이 키가 몇 센치냐? 그 인물이 머리 숱이 얼마냐? 그 인물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소설에서 인물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물의 성격입니다. 소설에서 인물이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요. 성격 때문에 무엇이 발생하기 때문입니까? 바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적선차별의 사회인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누구만 화냈죠? 그렇죠. 누구만 불만을 가졌어요? 길동이만 불만을 가졌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라는 홍길동전의 주된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왜 그럴까요? 길동이의 성격이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인물 주인공을 봐야 되는데 이 주인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다? 인물의 성격이다. 이거 놓치지 말고 우리들이 기억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물 사건만큼 중요한
인물 사건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소설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배경이라고 그러죠. 예, 이걸 봐줘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배경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물과 사건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고 배경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배경이 중요한 소설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 후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나 이런 거에서 배경이 중요한데 배경은 중요하지 않고 인물과 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설을 처음 읽을 때 어려운 소설이든 쉬운 소설이든 상관없어요. 소설을 처음 봤을 때 주인공이 누구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어떤 갈등을 벌이고 있는지. 근데 갈등이 뭐냐를 파악하는 것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면 돼요. 주인공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소설을 딱 봤다. 그럼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고 주인공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냐. 이러면 갈등과 주인공, 인물의 성격을 정리해낸 겁니다. 시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게 처음부터까지 완벽하게 대답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입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또는 제한전적 시점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능시험장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하면 시간 다 갑니다. 그리고 수능시험뿐 아니라 내신시험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시점이 뭐냐, 또는 서술상의 특징이 뭐냐, 또는 그것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소설에서 시점을 파악하려면 먼저 크게 여러분들 듬성듬성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먼저 1인칭이냐 3인칭이냐를 먼저 나눠주세요. 자,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나눠주세요. 3인칭 시점을 다른 말로 작가 시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뭐? 나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나가 나오면 무조건 1인칭이에요. 나가 나오지 않으면 3인칭이 되는 거죠. 물론 나 대신에 우리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1인칭이고 나라는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3인칭. 이렇게 크게 보세요. 그리고요. 수능은요. 그리고 요즘 문학 문제는 과거하고는 달리 어떤 개념을 직접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 1인칭 시점이다, 1인칭 서술이다, 3인칭 시점이다, 3인칭 서술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풀어서 쓰죠. 그럼 먼저 우리들이 1인칭 시점을 나타내는 말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인칭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작품 내부의 서술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3인칭을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작품 외부의 서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인칭 서술자를 또 뭐라고 그래요? 작중인물이 서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인칭 서술자는 뭐라고 그러죠? 작가가 서술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인칭 서술자는 어때요? 자, 구체적인 장면 속에 들어있는 화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극화된 화자라고 하죠. 3인칭 서술자는 극화되지 않은 화자니까 뭐 굳이 정리할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1인칭 서술자를 나타내는 말.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 서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3인칭 서술자는 사건을 겉에서 본 사람이 서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예, 우리들이 소설에서 작중인물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 1인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먼저 알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인칭이냐 3인칭이냐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돼요. 주인공이냐 관찰자냐 전지적이냐 관찰자냐만 보면 되죠. 그래서 예, 주인공이냐 관찰자냐 그것만 파악하면 되죠. 자, 근데 주인공하고 관찰자 나누는 방법 되게 쉬워요. 주인공 중심물, 관찰자 주변인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갈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뭐예요? 갈등의 당사자예요. 관찰자는 뭡니까?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죠. 그래서 주인공하고 관찰자를 나눌 때 갈등의 당사자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인칭도 마찬가지예요.
관찰자 시점이냐 전지적 시점이냐를 나눠주면 되죠.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관찰자하고 전지적을 나누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자,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할 수 있으면 무조건 관찰자입니다. 아니, 전지적이에요. 관찰자는 절대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할 수 없어요. 전지적 시점에서만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한마디라도 얘기하면 전지적 시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 나와 있는 현대 소설들은 다 관찰자 시점이 한 편도 없어요. 부분적으로라도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얘기하기 때문에 전지적 시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관찰자적 서술이라는 말은 있어요. 관찰자적 서술이라는 말은 뭐냐? 예,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돌려서 말하는 걸 관찰자적 서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전지적과 관찰자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뭐다? 예,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하냐 안 하느냐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봐줘야 될 게 뭐냐면 전지적 중에서 하나 봐줘야 될 게 예,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예, 제한 전지적 시점이라고 있어요. 예, 제한 전지적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 예,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전지적 능력에 제한이 있는 시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전지적 작가가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즉 그래서 전지적 능력에 제한이 있다. 즉 보는 시야가 좀 좁아진 거죠. 그래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전지적이지만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다 얘기하지 않고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만 얘기하기 때문에 제한 전지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제한 전지적 시점이라는 건 뭐냐?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를 얘기하고 그 인물의 눈에 비친 사건과 상황, 다른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는 게 바로 제한 전지적이라고 합니다. 예, 제한 전지적 시점을 나타내는 말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알아줘야 될 게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한다. 이게 바로 제한 전지적 시점입니다. 제한 전지적 시점이라는 건 뭐냐? 인물의 서술하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이 서술하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이 서술하면 1인칭이 되겠죠.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등장인물의 시각에서 전지적 작가가 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인물이라는 말 나왔다 그래서 이걸 1인칭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한다. 전지적 작가가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한다. 이걸 제한 전지적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러고요. 요즘 문학 개념에서 이 인물을 초점하자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긴 하는데 아직까지 수능에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소설의 내용을 정리해주면 되겠고 그 시점의 내용을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인칭과 3인칭 소설을 볼 때 나가 나오면 1인칭, 나가 안 나오면 3인칭 크게 보시고 갈등의 당사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주시면 되고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느냐 서술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점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점과 서술상의 특징에서 이 시점의 효과들을 봐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1인칭 시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예요? 주관적으로 서술한다는 거죠. 3인칭 시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뭡니까? 1인칭보다 객관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인 시점에서 가장 주관적인 시점은 뭡니까? 주인공 시점이겠죠? 3인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인 시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요거 외에도 세부적으로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 3인칭 관찰 시점의 특징과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씩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은 뭡니까? 사건을 주관적으로 진술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에게 신뢰감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서술한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신빙성을 줄 수 있다는 또 다른 양면성도 있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관찰 범위가 매우 좁아요. 3인칭보다 1인칭이 매우 좁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1인칭 주인공은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찰 범위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하지만 1인칭 관찰자는 주인공을 따라가지 않으면 못 봅니다. 따라서 관찰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사건의 대리 전달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시점을 왜 쓰느냐? 바로 1인칭 관찰자는 사건을 곁에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의 신빙성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은 독자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성을 믿게 하기 위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많이 씁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사건을 극적으로 진술한다는 겁니다. 사건을 극적으로 진술한다는 건 뭐냐?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제시합니다. 사건을 제시하고요. 전적 작가 시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하지만 이 또 하나는 뭐냐? 작가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전적 작가의 특징입니다. 자, 방금 얘기한 걸 토대로 나중에 소설의 특성과 시점과 특성에 대한 실전 문제나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이런 특성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